법원이 운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0분 분량으로 공개했던 정경심 씨 자산관리인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JTBC가 인터뷰 녹취록 전체를 입수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보수 단체들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 등을 외쳤고 일부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총장이 가졌던 권한을 나누어서 총장의 힘을 줄이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어제보다 크게 내려가서 10도를 밑돌았습니다. 강원 산간엔 올가을 첫 서리가 내렸고 설악산과 지리산 정상 부근에는 얼음이 얼었습니다. 훈민 정음 상주본의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 씨가 국가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한글날인 오늘 고등학생들이 배 씨를 찾아갔습니다. 나라에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배 씨는 상주본은 자신의 것이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 프로농구 NBA의 한 구단 단장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개인 트윗을 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NBA 퇴출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3년 전 한국에 사드 보복을 했던 것처럼 14억 시장을 내세워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NBA 측은 사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무가 다 잘려나갔고 그나마 있는 것들은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습니다. 지난 4월에 산불로 타버린 산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건데요. 이번에는 일주일 전 태풍으로 물난리가 나면서 보시는 것처럼 논이 폐허가 됐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산불에 태풍까지 덮친 강원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저 차는 무슨 차일까? 가솔린, 디젤. 그럼 저 차는? 오, 물 냄새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주요 혐의인 소송 사기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는 물증이 다 확보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어제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는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자신이 진행하는 1인 방송에서 공개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과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빠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터뷰 녹취록 전체를 입수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나와 있죠.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법원에서는 어떤 사유로 기각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새벽 2시 23분쯤입니다. 영장이 기각됐다는 공지 문자가 법원 취재 기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주요 범죄, 그러니까 소송 사기 관련 배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나머지 채용 비리는 혐의를 인정한 데다 증거도 다 확보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건강상 문제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검찰이 곧바로 반발을 하고 있죠. 네,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 관계자는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핵심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지 않은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조 장관 동생이 풀려나면서 보강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어제 세 번째로 정경심 교수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아직 추가로 조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면서요? 네, 정경심 교수는 어제 오전 9시쯤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지난 3일과 5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였습니다. 이 검찰은 정 교수에게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를 반출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딸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 교수가 돈을 넣은 코링크 PE의 실질적 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는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5일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예.
자, 그러면 검찰은 정 교수를 또 언제 부르게 됩니까? 네, 검찰은 추후 소환 일정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 교수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는 지난달 6일 재판에 넘겨졌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한 조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조사가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예. 자, 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오늘 새벽에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죠. 이른바 웅동학원 허위 소송이 이 배임에 해당하는지는 다퉈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나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기각의 사유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팀의 최윤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제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주요 범죄인 배임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고, 그리고 배임 수재 부분은 조 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웅동학원 공사 대금을 받으려고 허위 소송을 했다. 그 부분은 주요 범죄인데 구속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그게 기각 사유고, 대신 채용 비리는 본인이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보통 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주요 범죄 그리고 그렇지 않은 범죄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사건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이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걸 인정했는데도 구속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법원이 채용 비리를 그럼 별건 수사로 본 것 아니냐라는 이제 법조계 일부의 시각이 이래서 나오는데, 예. 검찰이 조 씨를 일단 구속하기 위해서 허위 소송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채용 비리를 찾아내가지고 범죄 사실에 포함을 했다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그 별건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법원이 본 거 아니냐는 건데, 예. 반면 검찰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고발이 여러 건이 있었고 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 대한 고발도 있어서 수사를 한 것일 뿐이다. 이 별건은 아니다. 별건 수사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돈을 건네준 사람은 구속을 하고 왜 받은 사람은 구속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 검찰의 얘기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이 가장 반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일단 이 사건을 검찰은 대표적인 사학 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사직을 사고 판 행위라고 보는 거죠. 예. 또 오늘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했던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 영장 기각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교수는 이 공개 서한에서 금품 전달자는 구속이 됐는데 받은 사람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의 영장을 기각한 건 큰 잘못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 어제 조 씨는 영장 심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영장 심사를 포기하면 대부분 구속이 되더라. 근데 이번엔 또 왜 안 되느냐라는 이견도 나왔습니다. 영장 심사라는 게 이제 구속 기로에 놓인 피의자가 최후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판사를 직접 만나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구속시키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조 씨는 이 기회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될 거라고 더 점쳐지기도 했었는데, 예. 이 백혜련 의원실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 씨처럼 심사를 포기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이 됐습니다. 예. 지난 2015년에서 17년 특히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이 심사 32건은 전부 다 모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2017년 전국법원으로 범위를 넓혀도 피의자가 불출석한 출석하지 않은 101건의 실질 심사 중에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발부가 돼서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네. 자, 디스크 수술 때문에 영장 심사를 좀 연기해달라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검찰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고 예. 디스크 수술 날짜도 그게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았다면서요? 네, 그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예. 검찰이 이제 주치의와 얘기한 결과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 수술 일정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직접 부산의 병원에서 조 씨를 서울의 법원까지 데리고 왔는데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 씨가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법원은 일단 건강이 좋지 않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예. 아무튼 영장이 이렇게 기각이 되면 검찰 수사에는 뭐 상식적으로 봐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조 씨의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 법원도 일단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당초 검찰은 조 씨가 구속이 되면 웅동학원 임원진들한테까지 돈이 흘러갔는지를 추적을 하려고 했는데요. 예. 이조 장관의 어머니인 박모 이사장 그리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이사였는데 이들이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었는지를 한번 캐물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조 씨의 영장이 기각돼서 할 수 없이 보강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최윤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복사하는 것을 검찰이 허락하지 않고 있어서 변론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 날짜를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의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준비하지 못했다며 대신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겁니다. 변론에 필요한 검찰 수사 기록이나 증거 목록 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수사 기록을 보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했습니다. 아직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보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정 교수 측은 기본적인 수사 기록의 목록조차 주지 않아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에 직접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볼 수 있게 지휘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아직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어 수사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한 뒤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 이사장은 김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KBS가 과거 김 씨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는 대신에 실시간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주장했고 KBS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 이사장은 또 재반박을 했고 KBS도 이에 대한 입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김경록 씨는 유시민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KBS와 인터뷰한 내용이 검찰에 그대로 흘러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떠서 랑 인터뷰할 때 털어봐. 무슨 얘기했는지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봐. 유시민 이사장은 KBS가 당시 인터뷰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영방송의 법조팀장이 이 중요한 검찰적 증인을 인터뷰를 하고는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다가 그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흘려보낸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KBS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다음 날 보도했고 검증이 필요한 일부분만 검찰에 확인했을 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KBS는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다시 반박했습니다. KBS가 김경록 씨의 인터뷰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보도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터뷰 기사가 아니죠. 원래 이야기한 취지와는 정반대로 집어넣어서 보도를 하는데 이용한 거지. 유 이사장은 김경록 씨가 원래 얘기하려던 취지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알릴레오에서 김경록 씨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KBS는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문제가 된 펀드의 실질적 운용자였고 정 교수가 투자할 업체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KBS는 오전부터 양승동 사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유시민 이사장의 재반박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예, 이 인터뷰 내용이 아무튼 오늘 하루 종일 좀 논란이 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인가? 또 이미 보도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인터뷰가 일부 빠뜨리고 보도하는 것이 방송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지금 굉장히 크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인터뷰의 녹취록 전문을 지금 입수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완성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논란거리인지를 좀 전문을 보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참가 규모는 줄었다고 현장 기자들이 알려왔습니다. 지금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취재 중인 이상엽 기자와 또 경복궁역 앞에 나가 있는 서효정 기자를 차례로 연결해서 분위기 좀 보도록 하죠. 먼저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지금 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뒤에는 지금 보이질 않는 것 같은데 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봐서는 대부분 청와대 쪽으로 이동한 상태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오후 4시쯤부터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엔 거의 다 빠져나갔고 일부 참가자들만 남아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는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중장년층이 많았습니다. 특정 단체에 소속이 되지 않은 참가자도 있었는데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 데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주부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입니다. 예. 자, 주최 측은 오늘도 1,0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뭐 주장이고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00만 명까지는. 주최 측은 오늘도 숫자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자, 드디어 1,000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역까지 다 뻗었고 뒤에는 청와대까지 다 뻗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지난주보다 인원이 더 적었습니다. 지난주엔 시청과 남대문까지 대열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뭐 숫자는 저희들이 따로 뭐 추정하거나 그렇게 해서 보도해드리지 않기로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최 측 전광은 목사죠. 그러니까 좀 아까 얘기한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만 그냥 맞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 뭐 금방 판단이 되실 것 같고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역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면서요? 네, 주최 측은 특히 보수 인사들의 유튜브 구독을 권장하면서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에 대해 체포영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는데 저희가 경찰에 확인해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광장 주변에서 문재인 탄핵 1,000만 명 서명도 진행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소개하면서 한 사람당 10,000명 서명해서 본부로 오면 그 사람에게 휴대폰 요금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집회에 참가했다고 들었는데 다만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집회에 참가했지만 직접 무대에 올라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의원과 심재철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오늘 집회를 홍콩 시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콩은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못하겠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들고 일어나 10월 항쟁으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예. 한글날 행사가 오늘 집회로 열리지 못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문체부 주관 한글날 행사인데 못했습니다. 원래는 오후 6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집회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모여든 데다 마이크 앰프 등 장비까지 동원되면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복궁역 근처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지금 집회 인원이 청와대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집회 때는 이 부근에서 집회가 굉장히 좀 격렬했었고 35명이 연행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효정 기자 연결돼 있죠. 집회 참가자들이 지금 바로 서 있는 곳을 거쳐서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좀 보이긴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이 경복궁역 사거리입니다. 원래 이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쪽으로 향하려면 이곳을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 3일 집회 때도 이곳을 거쳐서 시위 참가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좀 시위가 격렬해져서 이 35명이 연행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참가자들이 많이 빠진 상황인데 이 청와대 인근에서는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아직까지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낮에 이미 모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아무래도 좀 집회 인원이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구호들도 나왔다고 하는데 다만 좀 사실과는 맞지 않는 내용도 있었다면서요.
네, 제가 서 있는 이곳 뒤로 이 길가로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런 플랜카드가 붙었고요. 아까 전에 집회 행진 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청와대로 가야 한다 이런 구호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행진은 오후 4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는 2시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이 본행사에서의 발언이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이 행진도 2시간가량 늦어진 겁니다. 예, 오늘 뭐 충돌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없었죠? 네, 저희가 확인해보니 아직까지는 이 큰 충돌이나 연행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5시 50분쯤에 제가 서 있는 이곳 경복궁역 인근에서 이 한 보수단체가 유세 트럭과 함께 청와대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서 이 경찰과 맞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큰 충돌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청와대 인근에서 지금 집회 참가자들이 아직까지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충돌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상엽 기자가 있던 광화문 쪽은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지금 서효정 기자 쪽은 통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처 교통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안내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서 있는 이곳 광화문 앞 대로가 이 오후 6시부터는 좀 통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6시 반부터는 차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집회 행진 때문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가량은 이 12차로 대로, 그러니까 12개 차로가 완전히 통제돼서 차량들이 주변으로 우회했습니다. 이 본행사가 열렸던 광화문 광장 인근 도로들도 5시부터는 통제가 풀려서 지금은 차량들이 완전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경복궁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취재해보니까 법무부는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검사장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들 고검장들이 수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검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검찰총장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죠. 박병현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 계획입니다. 신속 추진 과제 중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를 강화한다는 한 줄이 있습니다. 취재 결과 법무부는 앞으로 고등검사장이 영장 청구, 사건 처분 등 주요 수사 상황을 지휘, 감독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감사권까지 고검장에게 줘 감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수원, 대구 등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검사장들이 그 대상입니다. 핵심은 특수수사입니다. 특수수사를 포함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경우 수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각급 고검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입니다. 그동안 특수수사의 경우엔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에서 전국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 감독해왔습니다. 이 권한을 각급 고검장에게 나누면 대검찰청의 권한이 낮아지고 결국엔 검찰총장의 힘을 빼는 셈입니다. 현재 고등검찰청 검사의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규칙은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법무부 판단만으로 즉시 개정이 가능합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이 내용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취재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 방금 보도한 대로 법무부가 6개 고등검찰청의 수장인 고등검사장, 보통 이제 줄여서 고검장이라고 부르죠. 고검장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총장의 권한을 좀 힘을 뺀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물론 지금도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형사 사건은 이 지방청에서 수사하고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특수수사의 경우엔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각 지역 일선청을 직접 지휘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 보고 체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법무 반대로 개혁안이 이뤄지면 직접 수사, 즉 특수수사의 지휘 체계인 대검과 일선청 사이에 고검이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고검장의 권한을 늘려준다는 의미, 이건 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검찰총장의 힘을 뺀다 이런 얘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특수수사의 지휘권을 권한을 나눈다는 건 곧 검찰총장의 힘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무부 개혁안 중엔 고검장이 사무감사권까지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은 사무감사권이지만 이 특수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감사에 나선다는 겁니다. 이 사실상 감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사와 검사에 대한 감찰은 총장의 큰 권한 중에 하나인데 이걸 나누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수사 중에 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고검장의 힘이 세지고 일선 수사부서가 이 수사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법무부의 개혁안의 의미는 뭐 이제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일 텐데 당장 검찰에서는 뭐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검찰 개혁의 긍정적인 검사들도 이 개혁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요?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중립성 문제가 어떻게 해서 훼손된다는 겁니까? 예,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한 건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아직 정치적 외압이 있을 때 검찰총장만 흔들리지 않으면 이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릴 우려는 없던 겁니다. 예. 그런데 총장과 비슷한 권한을 갖는 새로운 6명이 나타나면 사실상 검찰이 6개로 나누어지는 셈이고 예.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각 고검별로 자의적 판단을 통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 이런 논리입니다. 예. 물론 거꾸로 또 보자면 검찰총장이 흔들리지 않으면 독립성은 그만큼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꾸로 검찰총장이 과거처럼 또 흔들리면 그건 또 반대 결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운용은 어떻게 하냐 하는 것에 상당 부분이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혀왔죠. 검찰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개혁 법안에 대해서 설득하는 작업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전엔 아예 검사들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설득 작업을 펴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젠 그러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능동적인 개혁을 하겠다면서 법무부가 내놓은 개혁안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한 뒤 검사들이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금지했습니다. 검찰의 조직 논리를 국회에 설명하는 활동을 못하게 한 겁니다. 전임자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문 전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 등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자 지난 5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이와 달리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에도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 형사정책단은 국회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 접촉은 하지 않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능동적인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법무부와 사실상 투트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이미 이번 달에만 3번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냈습니다. 지난 7일 대검 간부회의에서 윤 총장은 검찰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제 법무부가 발표한 개혁안들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능동적인 검찰개혁을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국회 흐름을 따라가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은 검찰이 스스로 세워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오늘 쌀쌀한 걸 넘어선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렸고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간 설악산과 지리산 정상 일대에선 올가을 첫 얼음이 얼기도 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대관령 정상에 어둠이 걷히고 동이 틉니다. 물 한 개가 아득히 피어올라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밤사이 뚝 떨어진 기온 탓에 강원 산간엔 이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시간 새벽 6시 30분을 지났습니다. 이곳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1.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떨어져 있고 바깥엔 이렇게 서리까지 내렸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대관령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0.3도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대관령 하면 떠오르는 목장입니다. 이렇게 드넓은 풀밭에도 밤새 서리가 내려앉아서 온통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고랭지밭의 배추에도 얼음 눈꽃이 피었습니다. 추운 날씨는 모닥불도 나오게 했습니다. 나올 적에 문 열어보니 확 달라지니까 옷을 좀 평상시보다 뜨시게 입고 이 겨울바지 입고 왔거든요. 지금. 설악산과 지리산 정상 부근엔 아예 얼음이 얼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경기 동부와 경북 내륙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10월에도 한파특보를 내리기로 한 지난 200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빠른 한파특보였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았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온 데다 지표면의 열이 모두 날아간 탓입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토요일 밤에 일본 도쿄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동해와 남해에선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 하기비스는 계속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 29도, 따뜻한 바다를 지나며 힘을 키운 하기비스는 현재 괌 북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 내일 새벽 가장 강해집니다.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56m, 시속 200km가 넘습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하기비스를 슈퍼태풍으로 분류했습니다. 하기비스는 강도 매우 강을 유지한 채 토요일 오후 일본 도쿄 남서쪽 해상에 진입한 뒤 토요일 밤 도쿄에 상륙합니다. 이후 일본 삿포로 동쪽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하기비스는 도쿄 상륙 시점엔 조금 약해지더라도 최대 풍속이 초속 40m가 넘을 전망입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간판이 뜯겨나갈 정도의 위력입니다.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주말 사이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한반도가 차가운 대륙 고기압과 강한 저기압인 태풍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서 기압 차이로 바람이 세지는 겁니다. 주말 사이 동해와 남해에선 2에서 5m가량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이틀 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배익기 씨를 45번 만나서 국가에 돌려달라고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고등학생들이 한글날인 오늘 배 씨를 찾아갔습니다. 배 씨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윤두열 기자입니다. 훈민정음은 우리 보물이자 역사이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 천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훈민정음에 대한 생각을 쓰고 서명했습니다. 배익기 씨가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국가에 돌려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이 서명지를 배 씨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의 소망을 이제 듣고 이제 좀 마음이 유해지셔가지고 이 상황이 잘 풀리면 좋겠다. 보고 싶다는 이런 얘기잖아, 그죠? 네, 그건 나도 공감하고. 하지만 배 씨는 여전했습니다. 상주본이 잘 있냐는 물음엔 애매하게 답했고 분명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했는데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죠. 상주본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사유재산에 그게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걸 국가에 그냥 주라.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학생들은 오늘 배 씨에게 멈춘 시계도 선물했습니다. 훈민정음 상주본의 시간이 멈춰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지만 학생들은 앞으로도 반환 서명 운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오늘 전국 곳곳에서 한글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 아이돌 하영나완 막 놀랠 블루곡 춤춥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는 제주 사투리입니다. 우리 옛말이 가장 많이 남아있지만 최근에는 거의 쓰이지 않아서 유네스코 소멸 위기어에 올라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율동을 하는 아이들. 도교를 부르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오늘 제주도 한글날 기념식에서 나온 맹심어라라는 제목의 사투리 동요입니다. 양아리지 말고 천천히 하라. 육지 사람들이 요거 드렁이네 뭔 말인지 아쿠가 이거. 방송할 때도 자막을 놔야지. 예, 자막 안 넣으면 그건 몰라. 예. 제주 사투리는 우리 사투리 중에서도 옛말이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도 노인들을 빼고는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네스코가 소멸 고위험 언어로 지정한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어는 우리 삶에서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오늘 망년회, 분빠이, 후사리 등 자주 쓰는 일본식 표현 50개를 더 이상 쓰지 말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년회, 가짜내기, 핀잔 등의 우리말 표현으로 바꿔 써야 한다는 겁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3년 전에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을 압박했던 이른바 사드 경제 보복. 이건 사실 아직도 계속 중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이 사실상 금지됐고 중국 방송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홍콩 사태를 놓고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관계자가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중국이 NBA 퇴출 운동에 나선 것입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NBA 휴스턴 로키츠의 단장이 개인 트위터에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사진을 올린 걸 문제 삼았습니다. 로키츠는 야오밍이 뛴 이래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민의를 내세워 비난했습니다. 与中方开展交流合作，却不了解中国的民意，这怎么可能呢？ 한국의 사드 보복을 할 때와 같은 논리입니다. 两国之间的人文交流是需要有民意基础的。 중국의 주권을 침범했다며 14억 시장을 무기로 삼은 겁니다. 실제로 NBA를 후원하던 중국 기업 25곳 중 18곳이 후원을 중단했고 국영 CCTV는 모든 중계를 취소했습니다. NBA는 처음에는 대변인이 유감을 표시했지만 이튿날 번복했습니다. We are not apologizing for Daryl exercising his freedom of expression. 중국 정부의 인권의식을 문제 삼은 애니메이션 사우스파크도 검열로 차단을 당하자 사과하는 척 다시 한번 중국을 조롱했습니다. 3년 전 사드를 이유로 한국에 보복을 했던 중국이 홍콩 사태를 두고도 NBA 대출에 나서면서 중국과 국제사회의 벽은 갈수록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의 상황은 전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면금지법 시행 닷새 만에 홍콩 정부는 77명을 잡아들였습니다. 경찰의 진압이 전보다 강력해졌다는 뜻인데 실제로 만삭의 임신부까지 체포하는 장면이 공개돼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경찰 진압대원들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붉은 배를 손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임신 8개월째인 19살 여성이 그젯밤 홍콩 툰먼에서 체포된 겁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의료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의 병실 앞에까지 경찰을 배치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복면금지법 시행 이후 홍콩 경찰의 진압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현지 경찰은 지금까지 77명을 복면 착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74 people were arrested for using facial covering at an unlawful assembly, while the remaining 3 were arrested for failing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 to remove facial covering in a public place. 이렇게 체포된 시민들 중엔 뇌출혈을 당해 병원에 실려간 2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경찰의 고무탄이나 곤봉이 남성의 머리를 때려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현지 기자들도 저항의 의미로 방독면을 쓴 채 경찰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최근에 변기를 닦던 수건으로 물컵을 닦는 영상이 공개되는 바람에 중국 5성급 호텔들이 문매를 맞았죠.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시설로 유명한 국내 한 리조트에서도 비슷한 목격담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세면대와 자변기를 닦던 손수건으로 물컵을 닦습니다. 같은 스펀지로 자변기와 컵을 닦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들썩였던 중국 5성급 호텔들의 객실 청소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최고급 리조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해당 리조트의 내부 문건입니다. 지난 6월 고객의 민원이 적혀 있습니다. 방에 들어온 직원이 화장실 청소에 사용한 수건으로 물컵을 닦은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일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집니다. 변기를 씻던 그 소를 가지고 컵을 씻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다 따지면 이해는 못합니다. 이러면서 핀잔을 쓰더라고요. 리조트 측은 청소 대행업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나오자 곧바로 업체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이 개인적인 일탈이나 성적인 거는 저희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리조트 측은 앞으로 객실컵 전부를 매일 기계로 씻도록 청소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허가가 취소된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연구에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게 알려져서 논란이 됐죠. JTBC 취재 결과 임상시험이 중단된 신라젠의 암치료제 연구에도 나라 돈 8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쓰면서도 정부는 제약사의 연구 계획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제약회사 신라젠은 지난 8월 암치료제 팩사백의 임상시험을 중단했습니다.
임상시험을 해도 되는지를 가리는 무용성 평가를 통과 못했습니다. 그런데 팩400 개발에 2015년부터 3년간 나랏돈 88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 인보사와 함께 팩400도 정부 지원 과제로 뽑혔던 겁니다. 정부가 신라젠으로부터 받은 연구 계획서에는 주관 연구 책임자가 경영학 박사입니다. 제출한 연구 경력은 회계나 경영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정부 규정은 주관 연구 책임자 자격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 경험이나 수행 능력을 들고 있습니다. 세부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협동 연구기관 숫자도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 계획서에는 국내외 27개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역할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들 기관이 수행한 세부 과제는 3개뿐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의 적절성을 검토해봤는데 기초서류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묻지마식 지원이 이루어진 건 아닌지 팩400 지원의 절차적 문제를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인보사의 경우 연구가 부실했다며 정부가 지원금 환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학교 급식 조리사나 돌봄교사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일부터 지금 9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을 놓고 교육당국과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학생들이 오늘 단식 현장을 찾아서 노동자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청와대 앞과 서울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0여 명이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로 9일째입니다. 이들에게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이렇게 해줘서 정신도 없을 건데 너무너무 진짜 고마워요. 우리 아들도 생각나고 딸도 생각나고. 저 고3이거든요. 지난 7월 파업 당시 SNS로 지지 메시지를 보냈던 서울 경기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입니다. 총파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밥을 맛있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것을 바랬습니다. 학생들은 곧 노동자가 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바로 취직을 하게 됐을 때 최저임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비정규직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잘리진 않을까? 교육당국과 노조 측은 임금 인상폭을 놓고 6달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교섭이 끝내 무산되면 17일부터 이틀간 2차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북한이 기록영화 한 편을 공개했는데 영화 속에는 전에 쐈던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북미 실무 협상 결렬 직후에 자신들이 ICBM을 다시 쏠지 말지는 미국에 달렸다고 압박한 바가 있죠. 영화의 구성도 이런 압박과 연결돼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북미 실무협상 결렬 뒤 북한이 처음으로 공개한 기록영화입니다. 제목은 자력으로 승리 떨쳐온 빛나는 역사로 약 2시간 분량입니다. 이중 후반부가 자력으로 개발한 신무기 자랑에 할애됐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극악한 도전과 제재 만능의 쇠사슬을 사력 자강의 철퇴로 짓부시며 우리의 불패의 국력을 과시하는. 특히 부각된 건 북한의 마지막 ICBM 발사였던 2017년 11월 화성 15형의 시험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맞춰선 11월 대사변이란 자막도 달았습니다. 앞서 북미회담 결렬 직후 북한 수석 대표였던 김명길 순회대사는 ICBM과 대사변을 연달아 입에 올렸습니다. 핵시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 수 있겠는지. 이 때문에 북한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ICBM 재발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도쿄 도심에 오늘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자위대가 이걸 설치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훈련이죠. 그러나 일본은 과거에도 비슷한 훈련을 했다가 괜히 전쟁에 대한 불안감만 키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도쿄 도심 대형 빌딩 앞 공원에서 일본 항공자위대가 요격용 미사일 패트리어트를 갖다 놓고 훈련을 합니다. 패트리어트 발사대 한기와 레이더 장비, 전원 공급 장치 등을 갖춘 차량까지 모두 15대가 동원됐습니다. 자위대원들은 미사일 발사까지의 설치 순서를 실전처럼 선보였습니다. 일본이 자위대나 주일 미군 시설 밖에서 패트리어트 전개 훈련을 실시한 건
2013년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SLBM 발사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지난 5월 이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위대 관계자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훈련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문제 삼지 않으려는 SLBM의 위협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2017년에도 일본 정부는 전국적으로 미사일 대피 훈련을 벌였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엔 도심 놀이공원에서도 비슷한 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국민의 불안감만 부추긴다는 내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의회가 제 머리를 스스로 깎았습니다. 우리 국회처럼 삭발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원 수를 3분의 1 이상 줄이는 법안을 하원이 스스로 통과시킨 겁니다. 이번 통과를 주도한 정당은 10년 동안 1조 3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이탈리아 의회 의원 수는 유럽에서 영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하원 630명, 상원 315명으로 945명이나 됩니다. 하원이 이를 600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의원 세비와 활동비가 주로 예산을 아낄 수 있고 의정도 효율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집권 연정에 속한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주도했는데 이탈리아에선 30년 묵은 숙제였습니다. 오성운동 관계자들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새로운 정치의 중심에 국민이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좌우할 것 없이 모든 주요 정당이 찬성했습니다.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2023년 총선부터 적용됩니다. 일부에선 의원 수를 줄이면 로비스트의 영향력이 커지고 예산 절감액도 부풀려졌다며 반대합니다. 연정에 참여 중인 중도 좌파 민주당은 의원 수 감축에 이어 선거제도도 고치자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비례대표제와 소선구제를 섞어 의원을 뽑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극우 동맹당이 1위를 달립니다. 아예 비례대표제로 바꿔 한 정당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해 합의하는 정치를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과 상용화에 기여한 미국과 영국, 일본인 연구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존 구디너프, 스탠리 워팅엄, 아키라 요시노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리튬-이온이 휴대폰과 노트북, 전기차까지 널리 쓰이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엿새째 잠잠하면서 방역당국이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살처분 한 돼지를 얼마나 누가 보상할지 같은 난제도 쌓여 있습니다. 돼지고기 값도 뚝 떨어져서 농가들 시름이 깊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과 가까운 고양시 통제초소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지역은 포천, 양주, 동두천, 철원 등과 함께 집중 관리를 받는 이른바 완충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돼지열병이 경기 북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친 겁니다. 병 전파의 주 요인인 차량 이동을 더욱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와 농장 단위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까지 6일째 추가 확진 농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연천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등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대규모 살처분의 후유증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농가들은 특단의 조치였던 만큼 실질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없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입식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연구자 폐업도 해야 될 상황이에요. 발생 지역 같은 폐업 수준의 보상식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지자체들의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파주시와 광화군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검토 중이란 입장입니다. 여기에 돼지고기 값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전체 농가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묶였던 돼지고기가 풀렸지만 소비는 그만큼 늘지 않아서인데 정부와 축산업계는 곧 소비 촉진 행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번거롭게 엘리베이터 안 탔으면 무겁고 뜨거운 음식을 누가 대신 날라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들어주는 로봇이 나왔습니다.
공장에서 단순 작업을 하는 로봇들이 서비스 산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사무실에서 음식을 주문합니다. 1층에 도착한 배달원이 기다리고 있던 로봇에게 음식을 건네줍니다. 저도 탈게요. 가운데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봇이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지금 나오셔서 음식을 찾아가 주세요. 주문한 곳까지 배달원이 직접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5분 중에 한 4분 정도는 엘리베이터 대신 탈 수 있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년 정도쯤에 되면 그러니까 주상복합 단지하고 쇼핑몰, 영화관 등지에서 아마 실제로 이 서비스를 상용할 수 있을 거로. 식당에선 무겁고 뜨거운 음식을 로봇이 대신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거를 가까이서 본 게 거의 저는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서 일단 신기했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카페에선 바리스타와 함께 커피를 내리는가 하면 케이크 위에 장식용 그림을 1분 만에 그리는 로봇도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 덕분에 힘든 일을 덜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로봇 때문에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국내 2위 항공사 아시아나의 새로운 주인을 찾는 길이 험난합니다. 최근 벌어진 실사 과정에서 일부 인수 후보가 빠지고 경영 자료를 공개하는 걸 놓고 갈등도 불거졌습니다. 국내 항공산업도 내리막길이라서 계획대로 올해 안에 팔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인수 후보들에게 경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애경그룹, 사모펀드, KCGI 등 3곳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입찰에 나섰던 스톤브리지 캐피탈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 SK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던 사모펀드입니다. 실사 과정에서 치열한 신경전도 벌이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임대할 때 매진 계약서까지 보여달라는 애경그룹의 요구에 아시아나 측은 영업 기밀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제주항공을 운영하는 애경이 굳이 다른 항공사 영업 기밀을 공개하라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애경 측은 숨겨진 부실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선 당연히 살펴봐야 할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밀고 당기기가 이어지면서 금융업계에선 이달 말 예정이던 본입찰이 미뤄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 경우 당초 계획했던 연내 매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내 항공산업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일단 매각 절차를 충실히 따라갈 것이라면서 만약 유찰된다면 재입찰을 하거나 산업은행이 보다 주도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오래된 경유차는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거두는 비율이 40%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걸 내지 않으면 자동차를 폐차할 수도 없고 중고로 팔 수도 없게 됩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동차는 전국에 모두 435만 대. 그런데 이 부담금을 제대로 낸 차의 비율은 4년 연속 줄어 이제는 40%도 안 됩니다. 지난해 부과된 액수만도 1조 원이 넘지만 실제 정부가 걷어들인 돈은 4,200억 원 정도입니다. 한 대당 부담금이 평균 8만 원에 불과해 차량 압류나 공매와 같은 강제 집행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세금을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에 정부가 채찍을 꺼내들었습니다. 한 해 평균 납부 대상 차량 중 40만 대가 폐차되는데 이제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폐차할 수도 중고로 팔 수도 없습니다. 밀린 부담금을 내야 소유권 이전 등이 가능합니다. 배기량과 연식에 비례해 1년에 2번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처럼 한 번에 내면 5에서 10% 깎아주고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침과 함께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할 걸로 예상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브라질의 해안이 기름 찌꺼기에 뒤덮였습니다. 무려 60개 도시의 해변이 어디선가 흘러온 검은 기름에 오염된 겁니다. 곳곳에서 야생 조류가 죽고 검게 변한 거북이가 힘들게 숨쉬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브라질 북동부 아라카주의 해변입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지만 기름찌꺼기로 뒤덮였습니다. 브라질 환경부에 따르면 기름찌꺼기는 지난 2일 페르남부쿠주에서 목격된 뒤 9개 주 60개 도시의 130여 개 해변으로 퍼진 상태입니다. 1,500km에 이르는 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선 기름찌꺼기를 뒤집어 쓴 거북이들이 목격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일부 지역에서 거북이는 물론 조류 수십 마리도 죽은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지금까지 100톤 분량의 찌꺼기를 걷어냈지만 완전 제거까지는 시간이 한참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브라질 국영 에너지 회사의 전문가들은 수거한 찌꺼기를 분석해 브라질산 원유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찌꺼기 유출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Se fosse de um navio tivesse afundado, por exemplo, estaria saindo ainda óleo, né? Parece que não é mais fácil, que parece que criminosamente algo foi despejado. JTBC 김혜미입니다.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강타한 지 일주일째입니다. 강원 지역에는 1년 전 수해, 반년 전 산불에 이어서 이번에 또 물난리가 난 곳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줄일 수는 있지 않겠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이곳은 강원도 강릉의 옥계면입니다. 제 옆으로 산이 보이는데요. 이 반은 텅 비어 있고 그나마 있는 반도 나무가 시커멓게 타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산불이 나면서 다 타버린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마을에 태풍이 덮쳤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원래 논인데 지금은 이렇게 다 익은 벼가 쓰러져 있는 모습 정도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불로 베어뒀던 이 나무랑 그리고 쌓아뒀던 돌들이 비와 함께 쓸려 내려오면서 이곳 논을 덮친 겁니다. 수확을 코앞에 두었던 주민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논에 가보면 기가 막혀. 비에 수확 다 할 텐데 수확 하나도 못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살맛 안 난다. 산불이 마을을 덮친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재해가 닥쳤습니다. 23집이 탔다니요, 마을에. 컨테이너 같은 거 갖다 놓고 임시 주거지. 아직도 그러고 있고. 다른 지역보다는 덜한 거라고 위로하면서도 산불이 난 이후 야산을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고 말합니다. 나무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복구가 돼? 이런 처음이라니, 여태까지. 인도 한가운데 이렇게 맨홀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안쪽에는 흙이랑 나뭇가지가 가득 파묻혀 있는데요. 이 안쪽까지 굉장히 단단하게 쌓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이 토사물이 그대로 쓸려 내려오면서 이 마을 도로 전체를 덮친 건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 담벼락이 무너져가지고 보수 작업을 하고 계신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대문 절반 높이 정도까지 물이 찼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퍼내네요. 대책을 세워줘야지. 이래가지고 해마다 그래서 강릉시는 올해 말까지 마을 인근에 1,500그루의 나무를 우선적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예, 올해 한 50헥타 정도 하고 조림을 하고요. 경관 조림을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 거고. 정동진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인 산성오리는 1년 만에 또 물에 잠겼습니다. 작년에 태풍 콩레이가 들이닥쳤을 때는 여기 벽지에 표시된 만큼, 그러니까 58cm 높이가량 물이 찼었는데요. 올해에는 여기 이렇게 경계선이 보이실 텐데 2배가 넘는 1m가량 물이 찼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마을 회관에서 생활해야 하는 주민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작년에도 뭐 23일 동안 그거 있었죠. 23일이요? 올해는 한 달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은 하천이 범람할 때마다 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물난리가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보강을 했다 그래요. 공사를 했다 그러는데 또 침수됐어요. 나는 뭘 보강했는지 모르겠고 똑같이. 강원 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큰 삼척 신남마을. 뒷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마을 전체를 덮었습니다. 마을 안쪽이 가장 상황이 심각한데요. 제 옆으로 보면은 이 산에서 떠내려온 흙이랑 돌이 이렇게 제 키 높이보다 훨씬 높이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는 집에서 나온 각종 용품들이 올려져 있는데요. 이 바로 앞에 있는 집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집안이 다 비워져 있는 상태지만 이 안쪽에는 이렇게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텐트를 쳐놓고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 창고가 있는데 이 보시다시피 벽이 완전히 지금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간 강력했던 태풍에도 피해가 없었기에 주민들은 더 당황했습니다. 여기서 쪼그리고 두 분이서 꼬꾸로 앉고 그러고 계시다가 구조가 된 거예요. 80이 넘었는데 내가 80생생 처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훈련이 늘 아주 체계돼야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참 절실히 느낍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이 자연재해를 막을 순 없지만 그래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합니다. 이 태풍이 마을을 휩쓴 지 일주일째, 복구 작업에는 속도가 붙고 있지만 이 주민들은 아직도 그날 밤의 기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아입니다. 예, 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방송을 냈죠. 오늘 이 인터뷰는 KBS 법조 취재팀이 검찰과 협조했느냐를 놓고 하루 종일 논란이 됐고, 특히 오후에는 증거인멸 관련 발언이 어떻게 반영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됐습니다. 이 인터뷰가 내놓은 파장이 여러 갈래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JTBC 취재진이 전체 인터뷰 녹취록을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김 씨의 인터뷰 중에는 증거인멸과 관련한 발언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증거인멸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도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경록 씨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입니다. 지난 8월 동양대에 내려가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30분쯤부터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유 이사장의 인터뷰에서는 동양대에 내려간 것은 증거인멸의 의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동양대에서 좀 내용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폴더 몇 개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너무 이제 용량이 큰 거죠.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확보 차원의 동양대에 갔고 하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용산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38분쯤에 나오는 내용은 다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에서 증거인멸로 지금 피의자 겸 참고인으로 해놓은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제가 인정을 했다면서 업그레이드건 손을 대건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어 유 이사장이 증거인멸이라고 생각 안 했다는 게 맞지라고 되묻자 김 씨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라고 답합니다. 해당 내용은 1시간 4분쯤에도 다시 언급이 됩니다. 유 이사장이 하드디스크를 떼운 건 필요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자 김 씨는 법을 공부했어야 했다며 현명하게 법에서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답합니다. 본인이 증거인멸할 경우 죄가 안 된다는 형법을 감안한 겁니다. 하지만 어제 방송에서는 해당 내용이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JTBC와 통화에서 인터뷰 내용을 편집,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위임받았다며 증거인멸과 관련한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을 인정했다는 말보다 객관적 증거로 해당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김경록 씨는 증거인멸과 관련한 유 이사장과의 전체 인터뷰에서 동양대에 갔을 때는 증거인멸의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검찰에선 법적으로 증거인멸이 됐다는 취지로 언급한 겁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조국 장관 일가의 자산 관리를 해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가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의 인터뷰가 방송이 된 날 바로 어제였습니다. 검찰이 김 씨를 같은 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조사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검찰이 김 씨의 인터뷰를 불편하게 여겨서 심야 조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죠. 법무부가 심야 검찰 조사를 금하겠다고 했는데도 심야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검찰은 김 씨와 변호인이 모두 동의해서 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검찰이 김 씨를 압박하기 위해서 심야 조사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어떻게 반론을 내고 있습니까? 예, 홍 수석 대변인이 오늘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이 정호 전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후 2시 15분쯤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예. 말씀 아까 하셨듯이 어젯밤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3시간 반 동안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김 씨와 변호인이 입회한 하에서 증거인멸 관련 동의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예. 검찰은 또 이례적으로 이 조사 내용까지 좀 공개를 했는데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고 있었는데 지난달 6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에 이 여의도의 호텔에서
정 교수와 김경록 씨가 만나서 노트북을 전달하는 과정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 CCTV를 김경록 씨한테 직접 확인받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조사 결과는 물론 얘기를 안 하고 있을 테고요. 검찰 쪽에서는. 증거인멸 관련 수사를 당사자 동의하에 정당하게 진행했다. 이것이 이제 검찰의 반론인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심야 조사를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제가 아까 법무부가 이렇게 했다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근데 왜 밤에 했느냐? 9시까지 한다고 그러고 왜 11시 반까지 했느냐? 여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죠. 예. 일단 검찰은 이 개인 노트북, 정경심 교수의 개인 노트북이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정 교수가 이 동양대 컴퓨터를 반출할 때 이 노트북도 함께 김 씨에게 맡겼다가 노트북은 돌려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심야 조사를 가급적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밤 11시까지 조사가 된 것은 좀 늦은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검찰은 수사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저에게 밝혔습니다. 예. 자, 검찰이 이제 공교롭게도 어제 김 씨의 직장인 한국투자증권 서울 목동 지점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것이 의심을 받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도 알릴로에 출연한 김 씨를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일단 검찰은 김경록 씨의 증거인멸 범죄 혐의를 더 밝히기 위해서 어제 오전에 서울 목동의 증권사 사무실 김경록 씨가 근무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를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김 씨가 상담 전화를 한 녹음 파일 정도를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압수물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말을 좀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안이겠죠. 지금 그 알릴레오에 김 씨가 출연하기로 한 게 어제 예고가 됐습니다. 어제 오전에 예고가 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해당 인터뷰는 지난 3일에 녹음이 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며칠 지나서 예고되고 방송이 된 겁니다. 예, 당일날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혹시 인터뷰 사실을 미리 알고 움직인 것이 아니냐. 이게 민주당의 의심이기도 합니다. 그게 가능한지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일단 법조계 관계자들은 어제 압수수색을 하려면 최소 하루 이틀 전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받았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에 영장 신청해서 법원이 당일에 결정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기는 합니다. 저번이 아마 그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될 텐데요. 이미 영장을 확실히 받아놓은 상태에서 압수물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만 당일에 임시 추가 영장을 받기도 하지만 그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고 이 증권사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그런 논란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예 처음 받는 영장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거를 판단하려면 하루 내에 다 하진 않는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추가 임시 영장은 잦은 일도 아니고 이번 경우에는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고요. 어제 알릴레오의 김 씨 인터뷰가 나간다고 공개가 된 시점 이후에 검찰이 알았다고 해서 압수수색으로 뭐 김 씨를 압박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럼 법원 쪽에 혹시 확인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장 신청이 언제 있었느냐? 그러면 법원 쪽에서 얘기를 안 해주나요? 그런 거는? 일단 더 알아봐야겠지만 영장 신청이 언제 있었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자택 같은 경우에도 영장 신청이 언제 들어갔냐 같은 것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죠. 3일에 왜 그 녹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며칠 전 일입니다. 그죠? 그럼 그 사이에 3일로부터 어제 사이에 어간에 며칠이 있는데 그 사이에 혹시 뭐 검찰이 알아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녹음해서 방송이 어제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뭐 예를 들면 압색을 했다라든가 영장 신청을 하고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유시민의 알릴레오의 방송 일정을 공개된 것 외에 미리 안다든지 아니면 김경록 씨를 압박을 해서 그런 인터뷰를 했지 않느냐라고 미리 좀 추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긴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에 그걸 알려줬을 리는 만무하고 김경록 씨도 알려줬을 것 같지는 않고 그죠? 그럼 또 다른 관계자를 통해서 이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번져 나가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인데 개연성으로 보면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것으로 그럼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김경록 씨 주장 중에 KBS가 자신을 인터뷰했는데 이걸 검찰이 이미 알고 있더라. 한번 털어봐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더라.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예,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달 10일 김 씨와 인터뷰를 KBS가 진행을 했는데 김 씨의 주장으로는 자기의 주장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나갔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검사실에 갔는데 메신저 창에 자신이 KBS와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이 이미 떠 있더라 뭐 이런 주장입니다. KBS에서는 이미 그 인터뷰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알려준 건 아니고 크로스 체크 차원에서 팩트 검증 차원에서 검찰에 질문한 것이 있다 정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뷰를 제대로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유시민 이사장이나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9월 10일 날 인터뷰를 했는데 다음 날 두 꼭지 인터뷰를 제대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은 그게 뭐 인터뷰가 전량이 다 나간 것도 아니고 KBS가 임의적으로 그 필요한 부분만 써서 낸 게 아니냐라는 반론이 오늘 또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유 이사장은 오늘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취지를 밝혔습니다. 통째로 유출했다기보다는 KBS가 인터뷰를 흘려서 검찰이 알 수 있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김 씨가 용기를 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검찰에서 사실 확인을 한다는 게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유 이사장은 또 KBS 측에서 10일 인터뷰 한 전문 1시간이 넘게 인터뷰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전문과 실제 두 꼭지 나간 뉴스의 취지를 좀 비교해봐서 반박을 해야지 어젯밤에 그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반박을 할 건 아니다. 반박이 좀 불충분한 시간 내에 이뤄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KBS 쪽에서는 뭐 오늘 오전부터 듣기로는 이것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어떤 식으로 재반론을 할지 아니면 대응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어젯밤까지 소식이고요. 지금도 알릴레오나 이 김 씨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반박하는 내용 등의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1시간짜리 그러니까 KBS와 김경록 씨가 인터뷰한 그 내용, 그걸 전량을 다 그냥 공개해버리면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지금 좀 전에 입수를 해서 좀 전략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나오지 않은 내용들도 좀 있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KBS와 김경록 씨가 인터뷰한 내용. 그 내용이요? 그건 KBS가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냥 공개를 해버리면 이런 논란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건 뭐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 그에 대한 KBS 입장은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 자신들의 어떤 인터뷰 취지가 그대로 잘 반영이 됐다라는 취지의 입장만 내놓고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곧바로 비하인드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뭐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와중에 비하인드는 어떤 게 있습니까? 키워드 열어볼까요? 첫 키워드는 단상 그 아래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따로 집회 연단도 만들고 연단에서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연설도 했습니다. 오늘도 광화문에서 이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지금 사진을 보는 것처럼 저렇게 왼쪽이 황교안 대표, 오른쪽이 나경원 원내대표인데 바닥에 앉아서 조그마한 피켓만 들었습니다. 따로 연설을 하지도 않았고요. 마지막에 간단히 기자들에게 소감만 얘기했습니다. 소감은 어쨌든 조국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물론 과거부터 태극기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한 의원들은 단상에 올라서 얘기한 바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김진태 의원이 그런 예였습니다. 그건 아까 저 뉴스에서도 봤습니다. 근데 미리 예고를 하긴 했던데 이번에는 한국당이 주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도였던 모양이죠? 이미 입장을 냈었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이 참여를 할 거면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당 차원에서도 12일에 있었던 대규모 장애 집회도 취소했고요. 오늘 집회도 개별 참여하라라고 했습니다. 당이 참여하면 국론 분열로 비춰지는 장애 집회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부담이 됐고 예. 또 지난번 집회에서 동원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도 피하자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예. 여기에 계속 한국당은 이전부터 장외 집회를 여러 번 열어왔는데 당시에 많은 당원들이 오면서 피로감의 호소도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장외 집회를 열고 뭐 연단도 세우고 스피커도 세우다 보면 돈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한국당 내부에서는 당이 주도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당에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자 이런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해서는 일부 중도층에서 나와서 목소리를 같이 할 수 있는데 오늘 태극기 집회 일부 세력들이 옆에서 한글날 행사가 있었는데 이 행사 단체와 약간 충돌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저런 모습들이 종종 비춰지면서 이 집회의 목소리가 퇴색되고 있다라는 그러게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국당도 좀 빠진다고 하고, 예. 저쪽 서초동 촛불 집회 측도 예. 민주당이 12일까지만 예. 하고 이제 그 주최하는 쪽에서는 직접 나서진 않겠다라고 하니까 글쎄요, 10월 중순 넘어가면서는 이 집회들이 어떻게 될지 어떤 양상을 띠게 될지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일단 같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대로 참여 인원을 두고 세대결을 벌이는 모양새는 조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또다시 불려나온 탄핵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박 전 대통령 탄핵 얘기인데요.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별도의 모임을 꾸리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오늘 공개된 중앙일보의 인터뷰에서 일단 탈당을 언제 할 거냐라고 묻자 가급적 빨리 결론 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달 말 안에 결정을 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한국당과의 통합, 이 야권 통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자 뭐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탄핵이었습니다.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입장을 분명히 해야 같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른바 친박하고는 함께 안 한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 발언이 된 다음에 한국당에서 좀 뒤숭숭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당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는 것이 다들 약간 금기시돼 있습니다. 최근 예. 분위기는요. 왜냐하면 친박 세력들이 여전히 있고 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잘했다라고 세력도 있기 때문에 예. 괜히 말 꺼내봐야 답도 없고 내분만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예.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합치려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언급했기 때문에 예. 왜 이런 말을 쓸데없이 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한 한국당 의원은 굳이 왜 탄핵을 언급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통합하지 말자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야권 통합이 이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총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상황은 두고 봐야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한글 수료증으로 잡았습니다. 예. 이것도 뭐 수료증이 필요합니까? 해외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만큼 배웠다. 수료증을 주는데요. 예. 최근 트위터에 올라온 수료증을 하나 보겠습니다. 필리핀의 한 지역에서 발급한 수료증인데 약 석 달간 꾸준히 한글을 배워서 해외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세종학당장이 이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예. 오늘 한글날이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해외에서는 한글이 그 자체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아무래도 인기를 더하는 건 바로 방탄소년단 때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지난해 한글날에도 사실 소개를 했었는데 올해도 저렇게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지금 한 일본인 팬이 쓴 건데요. 한글로 적으면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트윗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이에요.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예. 앞서 수료증도 방탄소년단 노래를 들으며 한글을 배우려는 학생이 올린 거고요. 노래로 배우는데 노래 가사를 다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노래 가사는 감정을 표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해하기 또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운 가사들도 약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Am I Wrong이라는 노래에 보면 가사에 우린 다 개돼지, 화나서 개돼지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을 방탄소년단 해외 팬들이 정확한 맥락과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지는 약간 의문도 듭니다. 예. 뭐 이해할 수도 있겠죠. 예. 예. 알았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쌀쌀할 거라는 예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21도, 춘천 18도에 머물 전망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에는 서리가 내려서 농작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파란 하늘 눈부시면 무작정 어디론가 걷고 싶어 들길을 지나면 소담한 가을꽃 바람이 불어오면 걷고 싶어